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금융의 본질과 금융이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신자유주의에 들어서 금융혁명이라 할 만큼 빠르게 금융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금융이 발전하던 이면에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얼마나 금융이 부작용을 만들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를 이끈 쌍두마차가 있다고 했죠. 세계화와 금융, 특히 이 시기에는 정보화 혁명으로 데이터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편의성과 신속성 증대로 금융시장 참여자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규모 역시도 엄청나게 커지게 됐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금융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에서 부가가치를 내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도 투자된 자본이 활용되어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금융을 통한 이익이 불로소득이라고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들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시간이라는 부분을 감수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바로 떼는 선이자 같은 게 불법이기도 하죠. 반대로 투자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성과를 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런 자본을 인내자본이라 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시대는 세계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 역시도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노동시장, 자본시장 할 것 없이 경쟁 상대가 세계로 넓어집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임스가 내 경쟁 상대가 되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더 싼 중국의 장웨이가 경쟁 상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도 기존의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층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도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 사업자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죠. 이 무한 경쟁이 금융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융에서 수익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수익을 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자본 회수 기간이 긴 투자나 대출 이자 수익 등에 치중해서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점점 잃어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자유주의에서 금융이 발전하면서 사회에 큰 이익을 주던 이면에 무한 경쟁을 하는 동안에 금융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던 금융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 의욕을 꺾은 부분입니다. 이게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배경으로 하는 미국 영화들을 보면 적대적 M&A니 기업 사냥꾼이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거대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자본 세력들이 더 빠르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타겟으로 삼은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위험에 빠뜨려 경영권을 빼앗고 회사를 쪼개 파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를 적대적 M&A로 볼지, 혹은 M&A의 긍정적인 효과 등 반론의 여지는 많겠지만 오늘은 문제점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죠. 어쨌든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은 첨단의 금융기법, 법률 지식 등의 무기가 총동원되는 공격과 수비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세계화로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어서 당장 기술 개발하고 제품 경쟁하기에도 빠듯한데, 이런 기업들이 이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까지 신경 쓰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거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기술 개발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재생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자사주 매입, 유상 감자 등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기업의 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쓰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업 사냥적 성격이 아니더라도 거대 자본들이 장악한 주주 권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장기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더 빠른 수익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단기 성과 위주의 투자, 고배당의 압박을 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금융자본이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 수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기업들은 피해자인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업들 또한 생산활동으로 경쟁해서 부를 쌓아가기보다는 금융을 이용해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을 통한 경쟁보다는 금융자본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넓히고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장벽을 높여서 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투자의 많은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기업의 투자에 법인 주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회사나 사업부를 신설해 시장에 신규 진출해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해서 계열화하거나 점유율 높은 기업들끼리 서로 지분을 상호 보유하고 제휴를 강화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점적 기업 집단을 형성해서 쉽게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그 힘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을 다르게 활용한 거죠. 물론 M&A를 통해서 신규 시장 진출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시너지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기업 경영학에서도 나올 만큼 기업 전략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건 사실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항상 이게 효율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고용도 늘고 사회 발전도 빨라지는 법인데, 금융수단을 통해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없애거나 흡수 결탁하는 식으로 투자의 많은 부분이 활용돼 버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재생산을 위한 투자 비중도 줄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거하고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실제로 신자유주의에 들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업의 이익을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고용도 안 늘고 낙수효과, 무용론까지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자동화 같은 산업 변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서 말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결코 자동화가 모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속에서 금융권도 기업도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 금융자본을 활용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경쟁과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자본들이 투기적인 성격으로 변해간 것도 신자유주의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출 기업이 있는데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 시 발생하는 타격을 이 금융상품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면 금융상품에서 손실은 나겠지만 수출에서 득을 보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금융수단이 파생상품인데요. 실제로 파생상품은 이런 시세 변동의 위험성에 대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수단이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게 환율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출기업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파생상품을 산다면 이 상품이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홀짝 게임처럼 환율 1000원 이하를 찍나 안 찍나로 수익 손실이 결정나는 도박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파생상품은 누구에게는 투자, 누구에게는 투기, 도박이 됩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거죠. 신자유주의에 들어 금융이 발달하고 규제가 많이 사라지면서 금융상품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법의 영역에 있는 투기자금들 역시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금융 파생상품들이 본질과는 달리 투기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면서 건전한 금융자본과 실물경제를 흔드는 지경까지 온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기업과 산업에 투자했는데 그 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투기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 돈은 투자에 쓰인 걸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냐 투기냐 경계가 애매해지고 금융자본들이 더 큰 수익을 쫓는 투기적 성격으로 변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변질된 금융이 자본주의를 병들게 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기억해도 앞에 나온 내용은 다 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적인 부를 쌓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활용해서 더 경쟁하고 싶게 만들고 그 경쟁을 통해서 사회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인데요. 그 바탕에는 사회 곳곳에 자기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과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물 경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을 통한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금융을 통한 소득 증가에 신경을 더 쓰게 될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하고 사람 고용하고 기술 개발해서 물건 팔아봐야 마진도 몇 프로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회사에 지분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봐야 월급 몇백 받는 거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투자로 돈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게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압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이 발전하고 경쟁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게 어느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기업도 개인도 경쟁하고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투자로 돈 벌면 고생도 안 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생고생을 하냐 이거죠. 신자유주의에 들어 큰 역할을 하고 발전한 금융이지만 그 이면에 금융이 만들어낸 가장 큰 부작용은 기업도 개인도 자기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할 그런 동기를 잃어버리게 만든 건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본주의의 강점이자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죠.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몇 주에 걸쳐서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신자유주의의 황금기를 세계화와 금융이 이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앞당긴 원인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경제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변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